굳이 뼈이식이 필요 없는 자리에 뼈이식을 추가해서 높은 비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뼈이식이 꼭 필요한 자리인데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진행했다가 치료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고 난 임플란트가 약해지는, 쉽게 수명이 깎이는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3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 임플란트 수술하실 때 뼈이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뼈이식을 피해도 되는 경우. 두 번째, 뼈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 세 번째, 뼈이식 재료의 종류별 장단점. 총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설명 듣고 나시면 뼈이식이라는 술식이 여러분들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뼈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뼈이식이 정확히 뭐길래 임플란트 할 때마다 같이 들려오는지 궁금합니다. 뼈이식을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 이 임플란트의 수명이 5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수명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뼈이식,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뼈이식은 부족한 잇몸 뼈를 대체하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가 치아의 뿌리를 대신해서 뼈 안쪽에 단단하게 박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전체 부분이 뼈에 둘러싸이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임플란트 할 때 무조건 뼈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뼈이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이 임플란트를 할 때 뼈이식이 꼭 필요하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할 때 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실 텐데요. 이 뼈이식이 필수적인 상황이 존재를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임플란트는 보통은 한 8mm에서 많게는 13mm 정도까지 길이를 가지는데요. 이 길다란 임플란트가 뼈 안에 단단하게 다 잠겨서 뼈에 둘러싸이도록 하는 것이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뼈를 보면요, 염증이 심한 경우 혹은 위턱처럼 위쪽에 공기주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뼈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긴 임플란트가 뼈에 둘러싸이기 어렵거나 혹은 아래쪽에 많이 발생하는 뼈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굵은 임플란트를 심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임플란트가 뼈에 다 둘러싸이게끔 하기 위해서 뼈이식을 꼭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잇몸 뼈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녹아 내려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임플란트를 뼈에 잠기게 잘 심어 놨어도 너무 깊이가 얕아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임플란트의 수명이 조금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좋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도 예방적으로 위쪽에다가 뼈이식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하는 경우도 꼭 필수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뼈이식 재료에도 그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뼈이식 재료는 모두가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뼈에서 직접 채취하는 자가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 돼지에서 뼈에서 추출하는 이종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드는 합성골이 있습니다. 3가지 재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자가골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 뼈에서 이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잘게 다져서 임플란트 수술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내 뼈랑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가 좋고 뼈 유착이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뼈를 어쨌든 갈아내서 무언가를 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상처도 좀 남게 되고 요새는 그런 과정을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진행하지는 않고요. 보통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종골이나 이종골, 합성골 등등 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 가루뼈를 이식을 하는 건데요. 동종골이나 이종골은 사람 뼈나 혹은 동물의 뼈에서 채취한 부분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뼈가루를 임플란트 할 때 이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루뼈로 이식을 하는 건데요. 요새는 대부분의 경우에 합성골이나 동종골, 이종골 등등 이렇게 가루로 나온 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골이나 이종골은 결국엔 어딘가에 뼈에서 채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반응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뼈가 조금 잘 녹는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합성골 같은 경우는 부피를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반대로 내 몸과 내 몸에 있는 뼈와 단단하게 밀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워낙에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뼈를 사용하든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뼈이식이란 말이 말 자체로도 좀 무섭고 그런데 이제 또 수술까지 받는다니까 되게 아플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통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이 CT를 자세히 분석을 해서 알맞은 위치에 빠르게 심을 수 있는 의료진의 능력이 첫 번째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중간에는 마취를 충분하게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 요새는 수면 치료와 같은 치료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통증이 있거나 많이 불편한 경우는 요새는 사실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안쪽에 좀 덜 아프고 덜 붓게 하기 위해서 주사약도 추가적으로 놓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심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뼈이식 재료가 가루뼈이다 보니까 뼈이식을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한 며칠 정도 붓기가 좀 있거나 통증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시거나 식단 관리를 좀 해주시거나 입안에 가글을 여러 번 해주신다거나 등등 환자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도 통증은 많은 부분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결국 이 뼈이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 임플란트 수술을 잘 받기 위해 어떤 치과를 가면 좋을지 그 기준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뼈이식을 잘 받으려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을 만한 치과에서 수술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치과가 믿을 만한 치과일까요? 뼈이식이 물론 치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한 2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플란트 수술 결정을 하실 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이 되겠습니다. 뼈이식을 한다는 것은 안쪽에 잇몸 뼈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고난이도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많이 해본 치과가 임플란트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치료를 하는 의사가 환자분에게 직접 뼈이식을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치료 계획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치과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치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장비를 통한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CT를 꼭 찍고 CT를 분석하고 나서 수술에 들어가는 치과가 좋은 치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뼈의 상태는 이 파노라마 엑스레이만으로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CT를 참고를 해야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뼈이식을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치료의 그 정확도나 정밀도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 부분인데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보철물 치아를 다 올리고 나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 치과에 가서 씹히는 교합점이나 혹은 중간에 관리하시는 관리 상태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 치과여야지 어떤 종류의 뼈이식을 진행을 하셔도 그 뼈이식한 뼈가 오래오래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임플란트 병원 선택할 때 의료진의 숙련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원장님은 사실 치과 의사분들 중에 좀 어리신 편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나이 많은 원장님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임플란트라는 술식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30년 정도가 됐는데 오히려 요새 나이가 젊은 원장들일수록 임플란트 수술 경험이 오히려 많거나 혹은 임플란트 세미나에 갔을 때 연자로 활동을 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오히려 임플란트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은 분들께는 뭔가 없던 술식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원장님들도 와서 많이 배우세요. 세미나 오시면은 수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원장님들은 나는 임플란트는 아예 못하겠다, 그래서 항상 뭐 브릿지로 진단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임플란트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숙련도의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젊지만 임플란트를 많이 해본 임플란트가 익숙한 분들일수록 임플란트 수술의 숙련도나 정확도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뼈이식에 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뼈가 충분하고 뼈의 폭과 깊이가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굳이 뼈이식이 없이 임플란트를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실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서 안쪽에 염증이 있는 곳까지 다 긁어낸 뒤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뼈가 부족한
부족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임플란트가 제 기능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확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뼈 이식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뼈 이식을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는지, 혹은 나에게 치료를 해주는 원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만큼의 뼈 이식을 할 건지를 환자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지 후회가 없이 치료를 제대로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뼈 이식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치학개론의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